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서유기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서유기 주요 등장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좀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서유기의 줄거리 예, 그리고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그런 거 한번 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서유기가 크게 대료천궁과 서천치경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재밌는 부분은 아무래도 대료천궁이거든요. 네. 결국은 돌 원숭이가 이 우주의 모든 유불선의 신이 다 유교와 도교의 불교와 도교의 신이 모인 그 하늘을 다 휘젓고 다닌다는 그 이야기가 상당히 통쾌한 느낌을 주는 거죠. 시원하고. 그래서 그 이야기 중심으로 해서 서천치경 서역으로 이제 결국 불경을 얻어가면서 겪는 모험담 상징적인 거 몇 가지 하고 그렇게 하면 뭐 이야기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어쩌다 근데 원숭이가 그 하늘나라를 이렇게 휘젓고 다니게 된 거예요? 자, 처음에 이제 바로 이제 손오공의 탄생을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서유기의 우주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자, 바다가 있고 큰 4개의 대륙이 있다 이거죠. 동서남북에 4개의 큰 대륙이 있거든요. 완전히 세계를 하나 유니버스를 창조했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서유기라는 게 단순한 모험담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 그리고 좀 더 형이상학적으로 이해한다는 차원도 들어가 있는 거죠. 좀 더 철학적으로 이해한다는 거. 그러니까 동성신주라는 대륙이 하나 있고 서우하주라는 대륙이 하나 있고 남선부주가 있고 북구로주가 있다. 그러니까 이 4개의 큰 대륙이 있는 거죠. 근데 대륙이 섬이고 또 이게 대륙 안에 또 바다 같은 호수가 있고 계속 이게 그러니까 뭐 서로 교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동쪽에 있는 동성신주에 바닷가에 오래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뭐 이게 뭐 임금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오래국에 화가산이라는 아주 높은 산이 있다. 화가산. 화가산. 그 이 높은 산에 산 꼭대기에 돌이 하나 서 있다 이거죠. 돌이. 이 돌이 어느 날 돌알을 하나 낳았거든요. 돌이 돌알을. 이게 참 웃기죠. 돌이 알을 낳는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근데 전 세계 어디나 보편적인 신화예요. 돌이 알을 낳는다. 그래요? 그걸 이제 라틴 말로 페트라 게니트릭스라고 하죠. 출산하는 돌. 페트라가 돌이거든요. 그 게니트릭스 진 태어나는 돌이 돌을 낳을까요? 우리 돌 하루방 계속 문지르면 아들 낳게 해주세요 하잖아요. 돌에서 뭔가 계속 문지르잖아요. 바위 같은 데다가. 그리고 어딥니까? 중남미 신화 보면 돌에서 사람이 나오고 신이 나오고 이런 게 나오죠. 근데 그건 다 많아요. 그 전 세계 어디 가나 최초 인간이 돌에서 나왔다는 그런 신화가 많아요. 근데 이 돌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 돌이 서 있는데 돌이 돌 비석처럼 큰 돌이 하나 서 있는데 이 돌이 뭐냐면 아주 크다 이거죠. 3장 6척 5촌. 보통 장이라는 것은 3m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척이 보통 30cm. 물론 좀 다르긴 합니다. 한 10m 정도 되는. 네네. 자, 그런데 이 돌에 9개의 작은 구멍과 8개의 큰 구멍이 있었다는 거죠. 이 뭘 뜻하겠습니까? 9개? 큰 돌에 9개의 작은 구멍과 8개의 큰 구멍이 있었다. 9개의 작은 구멍, 8개의 큰 구멍? 8개의 구멍하고 9개 작은 구멍? 9개 구멍인데 구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바로 잠시만. 가마스. 구. 잠깐요. 인간 몸에 2, 4, 6, 7, 8, 9 맞네. 네. 맞습니다. 남자는 8개, 여자가 9개. 그건 아니고. 아니야? 그쪽 아니고. 보통 9개 구멍. 9개가 어디 있어요? 보통 9개 구멍은 눈 2개. 여자가 더 많잖아. 코 2개. 코 2개. 입 하나. 그리고 이제 소변. 귀 2개. 대변. 7. 귀. 그래서 9개다 이거죠. 제가 소변 대변. 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렇게 봅니다. 여자 하나 더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태생. 그러니까 엄마 모체에서 태어나는 것들 태생은 9개 구멍을 가지고 난생 아래에서 태어나는 건 8개의 구멍을 가진다고 봐요. 아래에서 태어나는 거는. 그런 식으로 이제 중국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규라고 하면 이제 태에서 태어나는 생명체를 구규의 존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닭 같은 거는
그 항문과 아마 그 생식기가 같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구멍이 하나 적지. 없구나. 그래서 닭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 예전에 비역질이라고 하잖아요. 그 동성애자들의 어떤 그것을 성행위를 개간이라 부르거든요. 닭개자 써가지고. 아, 그래요. 그게 뭐냐면 아까 지금 말씀대로 네. 그 같다 이거죠. 그게 다 같으니까 그 개간이라고. 그래서 개간이라 부르는 거예요. 아니 그 용어가 그렇다는 거죠. 네네. 아, 그렇게 표현을 했었군요. 네. 아, 네. 자,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결국은 바로 이 돌이라는 것은 페니스를 상징하잖아요, 사실은. 돌이 딱 우뚝 서 있다. 네. 페니스 상징이잖아요. 네. 근데 그 돌에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여성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뭐냐? 항상 양성구유, 뭔가 같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금술도 사실은 양성구유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원이라는 걸 생각했어요. 액체와 금속이 같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대립하는 다른 것들이 새로운 뭔가로 바뀐다는 것들. 새로운 생명으로 난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양성, 대립되는 것들이 같이 뭔가 하나가 될 때, 모순되는 것들이 하나가 될 때 새로운 게 나타난다고. 네네. 바로 이런 생각들이 돌이 우뚝 서 있는데, 높은 돌이 있는데 그게 구멍이 있다. 이건 사람들의 기본적인 우리가 항상 그 갖고 있는 신화적 사고방식. 그러니까 항상 대립되는 것들이 한 몸에 같이 있고 이런 것들이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라는 그러니까. 것이 바로 손오공이 그 돌에서 도랄이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근데 또 어떤 경우는 도랄이 나와가지고 바람을 맞아서 이제 돌 원숭이가 됐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돌에 구멍이 있는데 이 돌이 구멍이 있다 보니까 또 비바람에 깎여가지고 원숭이 모양이 됐다. 어떻든 간에 이 돌에서 결국은 뭔가 생명체가 나왔다는 거죠. 네. 나왔는데 돌만 갖고는 안 되고 바람이 들어갔다는 거죠. 바람.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바람 피운다. 바람 났다 이런 말 쓰잖아요. 네. 네. 그 바람이 생명작용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바람이 난다는 거. 숨도 되고. 또 이 바람이 이 손오공의 어떤 사람은 손오공 이야기는 한마디로 대장장이 길드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하거든요. 대장장이들이 조합을 만든 걸 대장장이 길드라고 하잖아요. 네. 대장장이들의 이야기는 거죠. 손오공도 결국 보면 나중에 그 태상노군의 8개로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계속 49일간 완전히 거의 뭐 소탄에 들어가서 익힌단 말이죠. 그게 딱 연단술이거든요. 금속을 넣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단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죠. 이때 그러면 바람이 뭐냐. 바람은 풀무를 생각하면 된다 이거죠. 대장장이들이 이 열을 올리기 위해서 풀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풀무가 또 가지는 게 생각해 보세요. 풀무질을 하고 네. 또 이런 것들을 이 대장장이의 그 과정들 야금을 하는 과정 자체도 하나의 성행위. 약간 성행위하고 있는 참 거죠. 인간들은 뭘 해도 다 성이랑 붙이면 그죠? 다 얘기가 그쪽으로 가죠.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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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반복되는 행위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 야한 얘기 아닙니다. 네. 돌에 왜 생명이 이어지냐 이런 질문 의문이 있잖아요. 예. 네. 사실 이제 생명의 가장 근원은 이제 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물이죠. 네. 그 물이 어디서 생기냐 옛날 네. 사람들은 아마 알지 못했. 눈으로 관찰한 것 중에 제일 그러니까 근원이 되는 것처럼 처음 시작하는 데가 어디냐? 물론 이제 비오면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네. 바위를 잘 보면 네. 바위는 이제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밤새 식은 바위가 낮쯤 되면 그 수증기 같은 그 공기 중에 있는 그 물기들이 바위에 늘러붙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한 방울씩. 그래서 이제 뭐 눈물 흘리는 무슨 석상이니 네네. 뭐 이런 게 다 그런 거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처음 물방울이 맺혀서 똑똑 떨어지는 게 아주 작은 옹달샘이 되고 그게 개울이 되고 뭐 강물이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옛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쩌면 그 바위라는 게 그런 생명의 물의 근원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바위가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대로 금속을 함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로 오행을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의 원리를 설명한 거죠. 맞습니다. 목에서 나무에서 불이 나오고 그죠? 나무를 비비면 불씨가 일어나잖아요. 불이 나요. 목생화, 그렇죠. 화생토죠. 화생. 자, 우리가 이제 불이 나면 그게 제가 결국 흙끝이 이제 사이게 되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토에서 금이
토생금이죠. 토생금. 왜냐면 흙 밑에 다 금이 묻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바로 지금 말하는 게 금생수죠. 맞습니다. 지금 말씀이 금생수예요. 네. 아, 오행도 아주 정통하시네. 네, 그렇게 해서 네. 생명의 근원인 물을 네. 그렇게 이제 또 다른 어떤 생명 탄생과 좀 연결시킨 맞습니다. 게 아닌가. 그래서 손오공을 돌원숭이지만 금공이라도 부르거든요. 소유기에서 쇠금자, 쇠그 공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어떻게 하냐? 손오공은 쇠이기도 하고 이제 또 불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불의 성격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오행에서 쇠와 불이 있고 바람이 있으면 풀무 금이 되는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손오공의 돌은 금이기도 하니까 네. 지금 말씀대로. 그래서 네네. 이 손오공이야말로 금을 상징한다 이거죠. 그게 바로 대장장이를 상징하는 거죠. 네. 그래서 손오공이 또 뭘 잘합니까? 여의봉. 금붙이 세붙이잖아요. 여의봉. 아. 여의봉 세붙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손오공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석가열애가 손오공을 꽉 눌러버렸잖아요. 오행산으로. 네. 그래서 눌려 있는데 손오공한테 아무것도 못 먹고 이러면 손오공이 죽을 거잖아요. 네. 손오공이 얼굴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토지신들에게 뭘 먹이라고 하냐면 새로 만든 황가, 구리로 된 즙을 먹이라고 하거든요. 배가 고프면 철환을 먹이고 목이 마르면 동즙을 마시게 해라 이거죠. 그것도 결국은 쇠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 손오공은 전형적으로 이 완전히 흔히 말하는 대장장이 예찬이란 거예요. 세부치 예찬하는 게 서유기다 이거죠. 서유기는 전부 여의봉으로 뭘 하고 그 태 같은 경우도 일종의 금속적인 느낌을 주잖아요. 구조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보면 그리고 신선들, 연금술, 연단술. 그러니까 연단술의 핵심은 진시황이 왜 그렇게 그 수원이랄까 이런 것들에 목을 매달았느냐. 자, 그 당시 도사들이 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새야말로 가장 변하지 않고 가장 단단하고 모든 전기가 다 직결돼 총 직결돼 있다 이거죠. 구천순의 쇠붙이가. 그러니까 이 쇠는 변하지 않으니까 가장 오래 산다. 그래서 쇠의 금속을 막 먹으면 우리 인간도 돌과 금속처럼 오래오래 살 거다라고 생각해서 막 수원을 먹었던 거예요. 아, 예전에. 그래서 막 수원 중독으로 죽은 급사한 그 정상을 보이는 황제들도 많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손오공과 관련되는 것들은 뭔가 연금술, 연단술하고 관련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손오공이 여기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어쨌든 원숭이, 돌원숭이가 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보니까 자기 주변에 원숭이가 많아요. 그래서 같이 계곡에서 정말 아담과 이브처럼 에덴 동산에서 노는 거죠. 배고프면 열매 따먹고 그거 뭡니까 놀고 싶으면 그 바로 연못에 가서 막 물장구 치고 뭐 완전히 에덴 동산이 따로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원숭이들이 호기심이 생긴 거죠. 근데 이 물은 어디서 나올까? 우리 계곡에 잘 살고 있는데 물이 어디서 나올까? 그래서 이제 찾아갔단 말이죠. 네. 찾아가니까 폭포가 하나 딱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숭이들이 저 폭포 저 뒤에 뭐가 숨어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 이게 참 보면 재밌는 게 이 원숭이 호기심에서 출발하잖아요. 네. 이 호기심이 손오공의 핵심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 폭포에 뭐가 있을까? 근데 이 호기심이 강한 사람이 용기가 있잖아요. 내 이 호기심을 그 애비 큰일 나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뭐가 있을지 모르고 나는 알고 싶다. 근데 그거 알려면 용기를 부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숭이들이 야, 저 폭포 뒤에 뭐가 있는지 갔다 오는 사람을 우리 대장으로 삼자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바로 내가 한번 해볼게라고 손오공이 뛰어드는 거죠. 네. 그래서 뛰어 들어가니까 탁 들어가니까 이게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넓은 또 다른 세상이네. 생활 공간이 탁 펼쳐지는 거죠. 오. 일종의 완전히 새로운 우리 살고 있는 계곡보다 더 넓은 공간이 쫙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일종의 빌트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의자도 돌로 만든 의자가 있고 돌침대도 있고 술단지도 있고 모든 생활지들이 쫙 다 그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별이 5개. 별이 5개. 네. 그러니까 야, 이거 얼마나 축복받은 진짜 이게 자리구나 해가지고 그리고 가보니까 뭐 여기가 워낙 넓으니까 그 다리도 있는데 네. 거기 다리에 뭐라 적혔냐면 수렴동 보금자리 수렴동이라는 게 적혀 있는 거죠. 수렴동이요? 뭐예요? 그게 이제 바로 손오공이 살고 있는 장소가 결국은 화가산 수렴동이 되는 거죠. 손오공의 근거지. 손오공의 영역이 되는 거죠. 네네. 네, 그게 바로 화가산 수렴동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손오공이 와가지고 야, 우리 여기 와서 살자. 저기 정말 좋아.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아유, 우리 왕으로 모시자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원숭이 왕이 된 거죠. 네. 자, 그런데 몇백 년이 지났죠.
어느 날 잔치를 하는데 손오공이 눈물을 흘린 거죠. 근데 매일매일 이렇게 좋지만 언젠간 난 죽을 거 아니냐. 이 좋은 시절 결국 난 늙어서 죽을 거 아니냐. 라고 막 눈물을 흘리니까 좀 똑똑한 운동이가 조언을 해주는 거죠. 힌트를 하나 주는 거죠. 아니 근데 부처와 신선 그리고 신성 성스러운 신은 영원히 산다고 합니다. 그 존재들은 남선부주라는 우리는 지금 동쪽에 있지만 저 남쪽에 가면 오래된 동굴이나 어떤 산에 산다고 합니다. 거기 가가지고 뭔가를 진전이 되는 법을 찾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오공이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가자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바다로 여행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로 간다는 것들 이게 그것도 또 다른 이제 나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이 바다로. 그러니까 중국에는 바다 이런 게 잘 없다고 하지만 여기 서유기 나오죠. 바다로 나는 갈 거야. 또 명나라 때 정하에 남해 대원정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겠죠. 그러니까 중국은 기본적으로 서쪽으로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장건이 서역으로 갔고 정화도 서쪽으로 갔고 삼장도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 당시 뭐 인도가 좀 더 선진국일 수 있습니다만 서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쪽은 잘 안 와요. 딱 온 거는 진짜 우리가 말하는 진시황 때 서부를 보내갖고 뭐 한번 네. 그 불로초를 찾아와라 정도밖에 없고 동쪽으로 간다는 건 거의 없어요. 우리 뭐 물론 한나라 네. 한무제가 이제 그 고조선 침략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동쪽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중국의 전통 한족들의 기본적인 취향은 고 웨스트죠. 훨씬 뭐 대륙이 넓고 하니까. 그렇지, 뭐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죠. 뭐. 아무래도 그쪽에서 더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네. 자, 그렇게 해서 여기도 이제 남쪽으로 일단 그 바다로 근데 나옵니다. 남쪽으로 떠납니다. 자, 그래서 손오공이 이제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혼자 용감하게 바다로 가는 거죠. 네. 자, 근데 동남풍이 불어줬다고 하죠. 그래서 쉽게 남쪽으로 갔고 남선부지에 도착했습니다만 8, 9년을 방랑을 했습니다만 스승을 만나지 못한 거죠. 신선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다시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우 하주에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또 어디 가서 만날까 했는데 어느 산에 가니까 나무꾼이 야 내가 이제 신선되는 공부를 하자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막 나무를 베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바로 신선이죠. 나를 좀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하니까 아유 난 나무꾼이고 내가 이 노래를 배웠다 하면서 저 남쪽에 가면 4월 삼성동이라는 마을에 수보리 조사를 찾아가라라고 이제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산은 영대방촌산인데 남쪽에 가면 4월 삼성동이라는 마을에 수보리 조사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신선이니까 찾아가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도교에서 나오는 용어거든요. 영대방촌산 4월 삼성동인데 둘 다 마음을 뜻합니다. 마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이 어디 있습니까? 신선이 어디 있습니까? 너 마음에 있어 이 말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도교의 용어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보리 조사를 찾아가니까 이 수보리 조사는 도교에 쓰는 용어지만 수보리는 여기서 이제 사실은 부처의 제자 중에 한 명을 수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혼합되어 있는 거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보리 조사가 이제 원숭이를 닮았다고 손이라는 성을 붙여줬고 네. 아까 말씀드린 짐승 뜻하는 견자를 빼버리고 어린애라는 손을 붙여주고 그래서 참된 깨달음을 그래서 얻으라고 오공이라는 그걸 붙여진 거죠. 그래서 손오공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7년간 열심히 밥 짓고 물 깃고 나무 베어 오는 거죠. 손오공이. 예, 왜 이렇게 항상 뭐 중국도 그렇고 어디든 배움을 하려면 몇 년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왜 스승들은 제자 바로바로 좀 안 가르쳐 주고 왜 이렇게 나무 베어와라, 물 기러 와라, 밥하라 이건 계속 시킬까요? 인내심을 먼저 길러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좋은 말씀입니다. 인내심. 인내심, 그렇죠. 근데 공부를 하려고 근데 이렇게 10년을 방황하면서 왔는데 인내심은 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손오공 입장에서 보면. 인내심도 인내심이지만 네. 결국 네가 배우려고 하는 게 별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네가 생활하는 예를 들면 밥 짓고 빨래하고 하는 그게 사실은 내가 가르쳐줄 전부다 이런 거 아닐까요? 뭐 그렇게도 해석하는 사람도 그거 있어요. 아닌가 아닌가 봐요. 예. 아니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상에 그걸 통해서 그것이 바로 진리다. 이걸 알려주기도 하고 지금 말씀대로 또 인내를 가르치고 다 그게 들어가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해석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스승의 옆에서 그 시키냐 이거죠. 일상적인 일을 네. 빨리 안 배우고. 그것은 결국 그거를 일상적인 걸 하면서 스승이라는 존재를 하나의 어떤
완전한 절대적인 하나의 존재로 상정을 해라는 소리 같아요. 아니, 근데 제 말은 이 스승이 하라는 대로 죽고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스승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알미라는 것, 알미의 경지라는 것이 감히 범접할 수 없구나라는 거를 옆에서 네가 생활하면서 깨달아라. 이런 뜻으로도 이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이게 완전을 지향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내가 결국 과연 그 완전을 갈 수 있을까? 근데 완전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가 불완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완전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바로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바로 공부를 시작하고 바로 이걸 가르치면 이것은 내가 100점 맞듯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거죠. 완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영원히 그 완전을 향해서 갈 수가 없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거 언제든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어느 순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순간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을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스승한테 나는 감히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계속 발전할 수가 있는데, 스승 별거 아니네. 아이고, 나나 지나. 이렇게 하면서 스승은 나는 스승보다 더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배움이 스탑돼 버린다. 그 어떤 분은 스타워즈 갖고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스타워즈에 바로 그 누굽니까? 스카이워크 있잖아요. 네. 다스베이드의 스승이 오비안 케노비였잖아요. 바로 이름까지는 모르겠어요. 네, 오비안 케노비. 이 오비안 케노비는 자기 스승 있잖아요. 항상 떠받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은 발전을 하고. 근데 그 누굽니까? 바로 다스베이드가 된 다스베이드 된 그 아빠? 네, 아빠는 어떻습니까? 스카이워크였죠. 거기는 스승을 그렇게 안 본단 말이죠. 스승을 능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게 그 스승에게 결국 팔이 잘리게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것들을 100점짜리라고 생각해도 이 100점만 맞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평가 목적이라는 거죠. 자기 삶을 이 정도 이 사람을 이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발전이 없다는 거죠. 근데 학습 목적, 과연 완전한 알미란 게 있을까? 이 스승만 봐도 이게 진짜 쉽지가 않은데, 이 스승이 보여주고 있는 건 봐도 끝이 없는데, 이 경지는 끝이 없는데, 공자의 제자들은 항상 공자를 어떻게 봅니까? 스승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멀어져 가고, 스승에게 가는 것은 허공의 계단을 쌓아가 올라가는 것 같고, 끊임없이 스승을 그러니까 뭐 인격적으로 완전히 최고의 존재다, 뭐 이 사람 죽으라면 죽고 이런 게 아니라, 스승이 체현하고 있는 도라고 할까, 알미라고 할까, 진리라는 것들은 정말 끝없이 내가 나아가야 되는 과정으로 바라보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계속 발전이 있는데, 스승의 어떤 것들을 하나의 어떤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100점 맞을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순간 그 사람은 끝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옆에서 오히려 계속해서 물 깃고 밥하고 이런 것들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스승으로 체현되는 진리라고 해야 될까, 도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간이 도달하기 힘들다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깨달아라.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돼야 된다. 그런 매일 노력하는 사람을 당해낼 사람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미 이것을 알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그건 답이 없거든요. 제가 어디 책에 읽어보니까 존 스튜어트 밀이 그런 이야기 했던데, 사람은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았으니까. 그런데 인간이 저지르는 실수의 절반 이상이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안 하려고 하거든요.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뭘 몰라서 그걸 잘못했다고, 몰라서 실수했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몰라서 실수하는 게 아니고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실수하는 거죠. 잘못하고 하는 게.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도 나 그 사람 잘 알아 하다가 나 뒤통수 맞았어, 사기당했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저지른 실수의 태반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계속해서 배우려고 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러면 같은,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자, 밥을 짓고 물을 깃고 나무를 연료를 해야 되는 거는 하루라도 그것은 그만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공부를 한다는 건 끊임없이 매일 밥 먹고 물 마시듯이 생활화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람이 해야 되듯이 공부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 아니냐. 일당백 보는 분들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죠? 서유기 딱 보면 나 아는 거야 하고 지나가지 않고 더 알고 싶고 그래서 그렇죠. 보시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사실은 새로운 그 알미라는 것은
새로운 하늘과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 바라보는 그 내 눈앞에 정원에서 오히려 새로운 지식의 쾌락은 더 만발하게 되거든요. 네네. 네. 또 한 7년 막 5년 이렇게 막 그 뭔가를 안 가르쳐주고 있으면 또 그거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뭐 그런 느낌도 더 네, 강해질 맞습니다.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네. 이제 한 몇 년간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한 거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너 뭘 배우고 싶니? 된 거죠. 여러 가지 나는 이것도 가르쳐 줄 수 있고 저것도 가르쳐 줄 수 있고 하니까 저는 불로장생을 배우고 싶어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수보리 조사가 이놈 봐라 하면서 대나무 막대기로 머리를 3대 때리고 뒷짐을 진 채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중문을 잠가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놈 이거 이 손오공 이놈 때문에 스승님이 화가 났다. 말도 안 되는 걸 배우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제 손오공을 막 이제 야단을 치고 있는데 이 손오공은 딱 깨달은 거죠. 뭘 깨달아요 여기서? 스승이 지금 나한테 신호를 준 거다 이거죠. 음? 스승이 나한테 지금 신호를 준 거다. 예전에 우리 선불교할 때 네. 그 해능 육조 당경할 때 네. 해능이 자기 스승 오조 홍인을에게 이 사람 아주 중국 영남의 오랑캐 출신 아닙니까? 네. 그래서 홍인한테 가서 이제 뭐 이런 멋진 시를 지으니까 홍인이 금방지다면서 막 하면서 때리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세대를 때리고 이러잖아요. 네. 바로 그래 세대를 때리니까 바로 해능이 알아듣잖아요. 그거를. 바로 삼경에 자기 찾아오라고 한 거구나. 바로 그 이야기를 여기 서유기에 들어온 것 같아요. 오조 홍인과 육조 해능의 그 일화를 여기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수보리 조사와 손오공이 딱 그 제자인데서 그렇게 해버리면 큰일 나니까 네. 이놈 봐라 하면서 화난 척 해갖고 딱딱딱 세대 때리고 뒷짐진 채 이렇게 뒷문 잠그니까 네가 심야 삼경에 찾아와라 그러면 내가 알려주마. 네. 손오공이 딱 알아니까 피치한 거죠. 네. 그래서 딱 들어가니까 이제 그때부터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죠. 제자들 몰래 손오공만 특별 과외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불로장생의 도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정, 기, 신을 마음에 굳게 간직하라 이렇게 나와요. 정은 이제 우리가 정력할 때 정자. 네. 네. 뭐 정력이 나쁜 게 아니고 정신력, 체력, 납심. 네네네. 지라는 것은 원기, 그죠? 기. 우리 호연지기 했지 않습니까? 기. 돼지와 이 갱인간이 다 서로 소통하는. 그리고 신은 말 그대로 귀신할 때 신자인데 이게 결국은 뭐라고 할까? 귀신할 때 귀라는 것은 인간의 그 육신을 떠난 혼령이 귀가 되고요. 네. 신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신령한 존재다. 인간에 그 들어있는 신령한 존재. 요걸 신성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정이라는 것은 정신력과 뭐 체력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정과 신과 기를 마음에 굳게 간직해라. 잘 그를 보존하고 키우면 그러면 이게 너의 내단이 키워져 가지고 부처와 신선이 된다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단이라는 것이 이게 핵심이거든요. 붉을 단자 쓰잖아요. 그것은 이제 말 그대로 수원이 그 화물을 해가지고 이제 붉은색 띠는 진사를 단이라고 불렀거든요. 그걸 단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만 그냥 하나의 영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불로장생을 성취하게 만들어주는 약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이라는 건 약인데 근데 이 약이라는 게 내단이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인간의 속에 다 단이 들어있는 거죠. 이거죠. 우리 흔히 말하는 상단전 하잖아요. 중단전, 하단전. 상단전은 뭐냐? 우리 머리, 네. 중단전 우리 심장에 있고 하단전 우리 단전을 하잖아요. 배꼽에서 뭐 네네. 영치 아래부 이런 게. 요 단전이 그러니까 바로 단을 키우는 밭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래서 그거를 아까 말한 정과 신을 계속해서 해서 그 밭에서 우리 단을 잘 경작하면 결국 그 단이 결국 사람 몸에 생성되어서 불로장생. 결국은 불로장생한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이쪽의 논리입니다. 예. 근데 이제 결국 그게 잘 안 되고 있죠.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손학원이 이제 불로장생 이 방법을 알았으니. 그러니까 이제 이거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3년이 지나니까 이제 술법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술법이 그러니까 여기서 나중에 숫자 이야기 나옵니다만 여기서 이 도교에서 9가 제일 중요한 숫자거든요. 9요. 왜냐하면 막대기 하나가 양수예요. 1, 3, 5, 7, 9 이게 홀수가 양수가 돼요. 막대기 하나잖아요. 네. 우리 남성 성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네. 따지면 하나니까 양인 거죠. 둘은 음인 거예요.
짝수는 오히려 음수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제일 처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거듭 제곱이 되는 수가 3의 제곱이 9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자리 수 중에는 가장 높은 수가 9가 되잖아요. 양수로서. 그러니까 이게 동양에서는 아주 귀한 수가 되고, 그래서 이 서유기가 보면 전부 그거 숫자가 이게 9라는 걸로 다 결국 나중에 귀결되고 있어요. 그 숫자가 뭐 다 합쳐지잖아요. 10만 8천리를 간다. 더하잖아요. 낱낱이 더하면 다 9가 돼요. 1 더하기 8은 9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네. 또 여기서도 삼장법사가 81가지 고난을 당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99, 81, 81가지 당해야 되고. 네.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9라는 걸로 이게 나름의 그 네네. 숫자적인 걸로 이게 또 나름 상징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인 상징을. 뭐꽉 찬 수 같은 개념도 또 있기도 하고 네네. 그죠. 네. 앞길이 9만리다 뭐 이런 우리 동양에서 이제 9라는 숫자를 굉장히 또 좋아하기도 하죠. 네. 근데 서양에서도 9라는 숫자를 되게 그 높게 칩니다. 거꾸로 해도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구단에 있어가지고 표를 구구단 만들어 보면 항상 다 9가 또 이게 나오게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학파도 숫자에 뭔가 신비함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신의 이름을 예를 들어 히브리어라든지 그 그리스어로 이제 신의 이름을 숫자로 나타낼 수 있다 봤거든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그 666 해가지고 조금 악마의 숫자로 보지만 6 더하기 6 더하기 6 하면 어떻게 되나 18이 되잖아요. 네. 그럼 1 더하기 8은 9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서양에서도 9가 하나 모자란 수가 됩니다만 모자라기 때문에 그 무한한 어떤 또 경계를 나타내고 새로운 영역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9라는 것의 의미를 동상 다 막론하고 부여하고 있는데 네. 그까지 오늘은 뭐 다 할 수는 없고요. 네. 하여튼 네. 자 그렇게 해서 99, 81 81가지를 술법을 가르쳐야 완벽한데 네. 아까 손이 좀 모자라다는 부족하다는 겸손할 때 쓰는 손자가 있다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손오공은 8, 9, 72 이런 두 가지만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건두운 타는 법을 익힌 거죠. 네. 건두는 한 번 타면 10만 8천 리를 네. 간다. 야, 대단하죠. 자, 그래서 이제 손오공이 제자들이 야, 너 배운 거 한번 보여줘 해가지고 보여줬다가 둔갑수를 보여줬다가 바로 수보리 조사가 이걸 알게 돼가지고 너 이놈 이거 이런 식으로 너 자랑하면 어떡하냐고 너 안 되겠다. 당장 이 도량을 떠나거라 된 거죠. 그래서 파문이 된 거죠. 그리고 너 앞으로 어디 가서 나한테서 배웠단 말 하면 나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협박하는 거죠. 네. 나한테는 절대 배웠단 말 하지 마. 너 앞으로 사고 무지무지하게 칠 놈인데 나한테서 배웠다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딱 그걸 하고 끝난 걸로 나오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도양 금방 오죠. 네. 건둔을 타고 오니까. 네. 그러니까 항상 이게 논리가 그런 거죠. 갈 때는 고생하고 배울 때는 고생하는데 돌아오는 거는 금방 오는 거죠. 변화했으니까. 네. 우리가 오질 마법사에서 그 도로시였죠. 도로시가 그 오질 만나서 그 고생하잖아요. 그 길을 가면. 근데 올 때는 어떻습니까? 알고 보니 자기 구두가 바로 탁 뒤로 찍으니까 마주치면 금방 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가는 것은 무지무지 힘들지만 결국 거기서 변화하면 금방 돌아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화가산을 기한하니까 혼세망이 아예 이 수림동을 속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자기 부하 원숭이들이 하소연을 하니까 바로 이제 손오공이 나서가지고 박살을 내요. 한 방에 다 정벌을 토벌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제 우리 대장님은 도대체 뭘 그동안 배워하셨습니까? 이거 나는 이제 손오공이 되었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도 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손을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제일 중요한 사람에게 성이 따라 나온다는 거죠. 네. 그 일본 같은 경우도 일왕이 자기들 만세일계라고 하잖아요. 그 일왕에서 성이 다 하사돼 나왔다. 같은 자기들 집안이고 최고 어른이라는 거 보는 거죠. 가부장인 거죠. 근데 참 이게 이름이라는 게 동양에서는 이름이라는 걸 알려주고 이런 게 되게 주술적인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알려주면 이 사람이 나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잘 안 알려주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남녀 사이가 모르는 남녀 사이가 하룻밤을 자고 나서 그 다음에 이름을 알려준다. 그만큼 이름이 중요한 거다는 거죠. 자, 뭐 그렇긴 한데 네. 어떻든 이제 이 성과 이름을 가지게 되고 네. 부하들도 신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무장 병력을 양성하는 거죠. 자기 원숭이들 훈련을 시키고 오래국에 성 안에 들어가서 무기고에 들어가서 무기를 다 꺼내 와가지고 훔쳐와가지고 무기 나눠주고. 자, 그런데 부하들은 무장을 시키는데 자기가 마땅한 무기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또 옆에 참모 원숭이가 동해 용궁으로 가서 무기를 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때 이런 말이 있대요. 용궁에 보물이 없는 게 없다 이거죠. 용궁에는 모든 보물이 다 있다. 그러니까 바다라는 게 보물의 창고잖아요. 네. 우리가 농사 짓는 건 1년에 한 번 수확하는데 바다는
오늘 가고 뭐 기로 물고기 잡아고 또 내일 가도 물고기 잡아고 바다는 무진장 보물이 숨어 있다. 그냥 용궁은 보물이 다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바닷가 쪽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항상 이 슴슴이가 좋아요. 왜냐면 언제든지 다시 돈 배 한 번 떼어가지고 돈 다시 버는. 그러니까 뭐 뭡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사기 피해도 많이 당하시고 노름이나 이런 것도 승행 뭐 한다는 경우가 돈 언제든지 그럼 그거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본은 별로 안 드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에 말씀드려 행복이라고 할 때 복이라는 게 바다에서 뭔가 날아온다. 선물이 계속 내한테 날아온다. 그게 복이거든요. 복이 많다는 게 그런 의미죠. 가만히 있는데 계속 바다에서 내한테 뭐가 선물이 날아오는 게 복 많은 사람인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동해용궁한테 가서 이제 달라고 하니까 동해용궁이 아니 줄 게 뭐 없습니다. 자, 이러니까 예전에 우왕이 그 강바닥을 다질 때 쓰던 뭔가가 있는데니까 그거 좋다 해가지고 그게 바로 여의봉이죠. 이 어마어마한 무게를 자랑한 여의봉인데 그게 변하는 거죠, 그죠? 변해라 하면 귀에도 속 들어가고 네. 그 여의봉을 얻게 되고 여의봉만 얻고 나서 그래도 내가 좀 옷을 좀 입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이게 좀 초라하게 입으면 입성이 좀 그렇지 않냐니까 그러면 자기 동생 용왕들 다 소집하는 거죠. 소집을 해가지고 남해, 북해, 서해 용왕들 다 모아가지고 옷도 얻어 신고 신발도 얻어 신고 모자도 얻어 신어가지고 다 뺏어온 거죠. 네. 그러니까 용왕들이 화가 나가지고 하늘나라에 상소문 올릴 이제 논의를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제 우망하고 의형제를 맺고 이제 날마다 이제 잔치를 하는 거죠. 이제 신나는 매일매일 이제 까르페 디엠인 거죠. 즐겨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꿈에 갑자기 꿈을 꾸고 있는데 저승사자가 나타나서 잡혀가는 거죠. 가니까 유명계라는 편에게 붙어 있는 거죠. 바로 염라대왕하고 10대 명왕이라고 하죠. 우리 그 신의 뭐죠? 그 영화에 있었잖아요. 삼부작. 신과 함께. 신과 함께. 네. 거기 보면 염라도 있고 여러 왕이 있지 않습니까? 네. 10대 명왕이 있는데 그거 가가지고 이제 당신이 이제 죽었다 이래 된 거죠. 그러니까 손오공이 거기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예봉 꺼내고 난리를 치니까 명왕들이 긴급히 다 모여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됐죠 하면서 그러니까 야 생사부 가지고 와. 우리가 말하는 생사부를 딱 보니까 손오공이 있는데 뭐 몇백 살 돼 있잖아요. 손오공이 그래? 다 지워버린 거죠. 자기 이름과 이거 다 지워버리고 그다음에 다른 원숭이 이름도 전부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 너희들하고 이제 볼 일 없어 하고 한바탕 그 명계를 들쑤시고 나서 또 온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이 10대 명왕들도 이제 옥황상제에게 상소문을 올릴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옥황상제가 당시 황제예요. 지상에 황제가 있고 그런 거 같네요. 하늘에는 옥황상제가 있고 그렇게 딱 서열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옥황상제가 절대적으로 이제 신의 중심인데 물론 각각 영역은 있습니다만 어떤 상징적으로 중심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옥황상제가 이제 상소문을 읽고 이놈 안 되겠다 잡아오라 이러니까 태백금성이라는 신선. 그 태백금성하면 우리 금성. 네. 바로 그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샛별. 예. 네. 나서가지고 그냥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구멍 가진 존재는 다 수련하면 신선이 되는데 이 원숭이도 수련 많이 했으니까 우리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십시다. 그래서 하늘나라 불러가지고 적당한 벼슬 하나 내려주면 얘도 잘 하겠죠. 그래서 이제 군사까지 동원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그냥 달랩시다. 참 이쪽들 전통이 나오죠. 무력보다는 먼저 구슬내가지고 적당한 거 하나 줘갖고 해유하자. 자, 그래서 이제 태백금성이 내려가가지고 손오공 불러가지고 야 벼슬 줄게 하늘 같이 가자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뭔 줬냐 필몬이라는 벼슬을 줬죠. 필몽이요? 필마온. 필마온. 말을 관리하는 거. 말지기. 그럼 마음에 안 들죠. 근데 자기는 되게 높은 건 줄 알았죠. 근데 다른 사람들하고 말 들어보니까 아주 낮은 하급 관리니까 나 안 해 해가지고 다시 화가산 내려갔죠. 자, 그렇게 해서 화가산 내려가니까 그 다른 원숭이들이 아니 대장님 뭐 하다 오셨으니까 야 내 필몬 애가 말지기 하다 왔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름을 멋지게 직위를 새로 지읍시다. 제천대성이라는 딱 이제 직위명을 붙입시다. 제천대성 뭐냐면 제천이라는 거는 같다란 뜻이에요. 하늘과 같다 이거. 천과 같다. 대성 큰 성인이다 이거죠. 하늘과 같다. 그러니까 나 곧 하늘이야 이거죠. 천재다. 내가 바로 천재야 이런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자기가 난 이제부터 제천대성이라 불러 된 거죠. 자, 그렇게 이제 하늘나라에서 조회를 하는데 손오공이 근무지 이탈이 된 거예요. 무단 결근이 되고 그래서 얘 어디 갔어 해가지고 안 되겠다. 이놈 근무지 이탈했으니까 이거 말 그대로 징계를 해보야겠다 해서
탁탑천왕과 아들 나타태자에게 저놈을 잡아와 해가지고 천병을 보냈거든요. 네. 근데 손오공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손오공을 당연히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옥황상제가 야 군대 더 보내라라고 이제 지시를 내리려고 할 때 다시 또 태백금성이 아이고 자비를 베풀어 가지고 그냥 좀 제천대성 지가 하고 싶다니까 그 칭호를 그냥 내려주고 그냥 효도를 줄여주고 돈 안 주면 되지 않느냐 이름만 그냥 주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하늘나라에 집 하나만 지어주자. 네. 자 그렇게 해서 타해반인을 가지고 전대성도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래 이제 나를 알아보네 해가지고 이제 하늘나라에서 집도 하나 있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사고를 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벼슬을 줬냐면 바로 천도복숭아를 관리하는 반도원 이제 관리자 직책을 맡긴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복숭아, 천도복숭아인데 3,000년에 한 번 열매 맺는 거는 먹으면 신선이 되고 6,000년에 한 번 열매를 맺는 복숭아는 먹으면 하늘을 나르고 불로 장생을 하고 9,000년에 열매 맺는 것은 하늘과 땅이 닿을 때까지 영원히 오래 산다. 완전히 이제 불로의 어떤 과일이죠. 네. 근데 역시 손오공이 그런 거 있잖아요. 몰래 따먹으면 복숭아가 더 맛있다. 그래서 그냥 훔쳐 먹은 거죠. 몇 년 걸 먹었나요? 3, 6, 9 중에. 뭐 나중에 다 먹죠. 뭐. 아, 그래 다 진짜 다 먹어요? 먹기 하나씩 맛 다 보기 시작하는 거죠. 아, 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수학모가 이제 반도 대회를 열는데 복숭아 잔치 대회를 하는데 그 선녀 보고 복숭아 따오라고 지시를 했는데 남은 게 없어? 아니 관리자가 손오공인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지금 급하니까 일단 나중에 말하고 먼저 따겠습니다. 그래서 손오공이 그날도 복숭아 따먹고 그 작은 동자로 변해갖고 나뭇잎 사이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바로 선녀가 이걸 따니까 깜짝 놀라가 떨어진 거죠. 그래 너희들 뭔데 이거 따가지고 하니까 아 우리 반도대회 열리니까 이게 따로 왔다 이러니까 반도대회를 하는데 왜 나는 초청 안 해? 이러니까 하여튼 작년까지는 초청자 기준으로 하니까 지금 우리 제천대성님이 초청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된 거예요. 그 제천대성이 이거 이상한데 해가지고 자 너희들 가만히 있어 해가지고 딱 술법을 걸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고 그 이제 잔치가 열리는 그쪽을 간 거죠. 네. 네. 가니까 이제 결국 지금 술안주 음식이 다 이제 이렇게 진열이 이렇게 돼 있는데 네. 플레이팅이 돼 있는데 다 혼자 다 먹고 다 취해버린 거죠. 그 다음에 비틀비틀 엉망진창 돼버린 거죠. 손오공이. 네. 자, 그런 다음에 나와가지고 가다가 자기 집 간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태상노군의 도솔천궁에 들어가가지고 그 주인이 없단 말이죠. 근데 그 단약이 호로병에 이제 금단이 막 이게 있는데 이 좋은 거네 해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막 진짜 금강지게가 돼버린 거죠 이제. 자 근데 이제 단장을 먹으니까 술이 깰 거 아닙니까? 네. 야 이거 아무래도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바로 도망쳐서 수림동으로 도망쳐 치버리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 난리가 났으니까 안 되겠다. 이놈 잡아와 된 거죠. 자 그래서 탁탑천왕을 원수레가 잡아가는데 이게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워낙 힘이 세다 보니까 안 돼가지고 결국 이제 관음보살이 와서 옥황상제의 조카 현성기 일왕신이 잡을 수 있을 거다 해가지고 현성기 일왕신하고 손오공이 어금버금한 거예요. 그 와중에 악스로 이제 변신을 해가 싸움을 하는 와중에 그 태상노군이 금강탁이라고 팔찌를 떨어뜨려 갖고 손오공이 탁 맞으니까 정신이 없을 때 결국 이제 잡아들인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잡아가지고 이제 하늘나라 와서 이제 처형을 시켜야 되잖아요. 목을 베도 안 되고, 창으로 찔러도 안 되고, 벼락침을 놔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복숭아 먹었죠, 단약 먹었죠, 또 좋은 술 다 먹었으니까 이제 완전 몸이 뭐. 그래서 태상노군이 내 8개월에 한 49일 넣어서 얘 익혀버리면 제로 변할 거다. 완전히 이걸 단약을 만드는데 그 화로에다가 넣어버리니까. 그랬는데 뭐 끄떡없는데 연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연기를 눈이 빨갛게 된 거죠. 그래서 손오공이 그다음부터 눈이 빨개졌다. 눈이 빨갛게 나오는군요. 네, 눈이 빨갛게 나오죠. 자, 그런데 49일 지나서 이제 제가 됐겠죠. 열어보니까 그 틈에 이제 탈출한 거죠. 그래서 예의문 꺼내가지고 이제 온갖 하늘 궁전 돌아다니며 다 때려 부수는 거죠. 그래서 옥황상제가 조회를 여는 영소보전까지 달려가서 난동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치면 뭐 청와대 들어가서까지 다 난동을 피우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옥황상제가 내 입은 안 되겠다 해서 석가열애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거죠. 서방에 영치산에 있는 석가열애. 그러니까 석가열애가 와가지고 야, 너 뭐 하는 놈인데 이 지금 하느냐니까 이 손오공이 재밌는 얘기 하는 거죠. 아니 힘센 자가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되지 않느냐. 뭐 옥황상제가 영원히 하란 법 있냐. 이제 내가한테 양보를 해야지. 이거 혁명적이죠, 그죠? 내가 좀 하면 어때? 내가 옥황상제 자리에 오르겠다. 네, 여기가 옥황상제 집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석가열애가 호통을 치는 거죠. 너 옥황상제가 말이야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아느냐.
1550급의 고행을 사서 위대한 도를 깨달은 분인데 너가 도대체 왜 이리 옷만 방지하느냐. 이게 좀 재밌는 게 옥황상제도 수련을 해서 옥황상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보면. 최고의 신도 영원불멸한 우리 저 야훼나 제우스 이런 게 아니고 수련을 산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럼 내기를 하자 된 거죠. 그 유명한 내기. 근돈을 타고 내 손바닥을 빠져나가면 네가 이긴 걸로 하고 만약에 네가 이제 만약 안 되면 결국 이제 너는 저 세상 아래 내려가서 수행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그럼 하자 해가지고 근돈을 타고 이제 막 가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달려갔으니까 이제 한참 가니까 눈앞에 살구색 기둥이 5개 딱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 해가지고 중간에다가 딱 표식을 남기는 거죠. 자기 틀을 하나 뽑아가지고 붓으로 딱 쓰는 거죠. 제천대성 이곳에 와서 논일다 딱 쓰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옆에 손가락에 이제 왔다 간 흔적을 보여준다고 원숭이가 오줌을 한번 쭉 갈기는 거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의 끝을 갔다 왔다. 당신 손바닥쯤이야. 이러니까 어디? 여기냐? 하면서 딱 손바닥을 보여주는 거죠. 제천대성 여기가 논일다. 그리고 원숭이 오줌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도망치려고 하는데 바로 석가일의 손바닥이 쫙 눌러가지고 이제 이제 지상까지 이게 손바닥이 내려가는 거죠. 네. 우리 예전에 쿵푸어슬에서 네. 신장 나오지 않습니까? 열의 신장 나오는 거. 저 지구에서 쭉 그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손바닥에 눌러갖고 이게 산이 되는 거죠. 오행산이 되는 거죠. 오행산이 되었고 너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수행을 해야 될 것이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철로 만든 환을 먹고 구리로 만든 네. 즙을 마시고 그리고 동쪽에서 수행자가 올 때까지 너는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계속 오행산이 꿈틀대니까 이제 부적을 하나 서 붙이는 거죠. 엄만이 반매우매가 부적을 꼭대기에 돌에 붙이니까 오행산이 뿌리를 내려갖고 대지가 딱 맞붙어 버리니까 이제 오공이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다음에 이제 관음보살이 이제 500년 시간이 지났고 네. 이제 제자들 이제 제자들 해가지고 이제 안벨시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삼장이 어떻게 해서 이제 삼장이 되었는지 네. 그게 좀 나오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은 삼장을 이제 가기 위해서 제자들을 만들어 놔야 되니까 우리 말하는 저팔계, 사오정 그리고 용마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제자로 이제 삼게 되었는지 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뭐 나중에 좀 당나라 이제 태종이 왜 이제 탐장을 보내는지 뭐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옵니다만 참 방대해가지고 네. 고르기가 여기- 매우 어려우신 네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당태종이 저승에 다녀오고 그래서 이제 그걸 깨달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법을 알려야겠다 해서 그러면 누가 자원하겠느냐 하니까 현장이 자원해서 내가 다녀오겠다. 그래서 삼장이 되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죠. 자, 고난이 시작되는데 항상 재밌는 게 나중에 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결국은 하나하나가 다 좀 재미있는 디테일한 게 많은데 네. 손오공은 여기서 천하무적이 아니에요. 지금 얘기 그 듣기로는- 요괴들하고 천하무적인데 요괴들하고 싸움할 때는 계속해서 관음보살한테 찾아갖고 도움을 요청하고 나중에 석가 열애까지 가서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나와요. 아니 그 예전에 우리가 그 네. 천궁을 어지럽히던 손오공이 왜 이래 됐느냐? 결국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손오공이 계속해서 혼자 절대적 힘을 가진다는 것은 절대 권위에 계속 도전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손오공은 이제 체제로 들어와서 바로 당나라 태종이 보낸 공식적인 사절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절대적 힘을 가지고 그렇게 힘을 무질적에 쓰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누군가에게 의지를 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그 힘을 허락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으면 이 서유기는 성립이 되게 힘들었을 거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손오공에 끊임없이 하나의 어떤 질서를 가르쳐 주는 거죠. 너 봐. 이놈아 세상은 넓고 요괴는 많지. 너 혼자 힘으로 안 되겠지. 그러니까 다 관음보살님 힘이 필요하고 태상노건 힘이 필요하고 석가일의 힘이 필요하지. 너 이제 세상 무슨 줄 알겠지. 라는 걸 끊임없이 손오공에 일깨워주는 거죠. 너 혼자 힘으로 이제 잘 안 돼. 너 혼자 힘으로 절대 안 돼. 우리가 다 도와줘야 돼. 세상 너 혼자 사는 거 아니야. 독불장군 없어. 이런 거를 끊임없이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권위를 가르치기 위해서 손오공은 요괴를 싸움할 때 자기 혼자 힘으로 싸움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사실 손오공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전에 중국식으로 말하면 인민들의 계급 투쟁에 앞장선 영웅이었지만 그런데 역설적으로 국가 권력에 계속 저항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중국 공산당이 지금 이제 하나의 어떤 국가 권력, 지배 권력이 된 상태에서는 또 손오공을 가지고 또 저항의 아이콘을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에서 이제 손오공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이 서유기에 보면 계속해서 절대적 힘을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존재로 이렇게 그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자, 일단 손오공 네. 한 명 네, 소개해드렸고요. 참 삼장검사도 했군요. 네, 삼장검사 좀 손오공 아깝습니다. 그죠? 네, 했고요. 네. 야, 생각보다 뭐 시간이 참 잘 지나갑니다. 그나저나 우리 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다 보면 또 네. 커피 한 잔 생각 시원하게 나실 때가 됐고, 네. 네, 또 2월 말 또 이때쯤 되면 우리 고마운 선생님들께 인사 한 번씩 또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졸업하면서. 2월에 그쵸 졸업할 때. 네, 그럴 때 참 그 1kg 커피 드셔도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올해 졸업하면서 선생님들께서 졸업하면서 드린 선물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입학할 때는 뭔가 약간 좀 부탁의 의미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졸업할 때는 정말 감사의 마음 순수하게 그죠? 네. 그렇게 우리 1kg 커피를 한번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우리 아름다운 재단 광고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퇴소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캠페인 알고 계셔서요. 네. 따뜻한 마음도 많이 좀 전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는 하나의 또 기회죠.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좋은 일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손오공 얘기를 저희가 좀 전해드렸고요. 네. 네. 이제 사오정이랑 접할기가 남았는데. 네. 참 이게 너무 많아서 그죠. 네. 그래서 결국 뭐 사오정 접할계는 아까 말씀대로 유사에 있던 사오정을 만나가지고 같이 제자로 삼고. 그러니까 일단 손오공이랑 삼장법사 먼저 출발하는 거죠. 그렇죠. 출발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접할계를 만나게 되고. 접할계 먼저 만나고. 사오정 만나고 용마를 만나고 해가지고. 결국 제일 마지막에 만나는 게 이제 사오정을 만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인 모험담이 시작되는 거죠. 이거 고민되는데요. 뭐가요? 재밌거든요, 얘기 지금 들어보면. 근데 지금 2부에서 끝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서유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요거는 그럼 우리가 네. 시청자 네. 여러분의 판단을 좀 들어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네. 서유기의 폭발적인 반응이 만약에 있어 주신다면 서유기의 그 뒷이야기들 네. 사실 뭐 여기저기 막 이렇게 다니면서 벌였던 뭐 요괴와의 싸움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뭔가를 상징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홍상훈 교수 같은 경우는 그 요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토 세력을 상징한다는 거죠. 중국에 있는 수많은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토 세력들이 그 자기가 다스리는 영역의 사람들을 엄청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거기는 토지신 이런 신들이 나오거든요. 그 토지신이 나오는데 왜 이 사람들은 요괴가 부르면 달려가서 꼼짝을 못 하거든요. 신인데. 토지신은 뭐냐면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로 봐요. 근데 그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가 토 세력들에 완전히 농락당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거를 좀 약간 고발하는 그런 차원의 에피소드들 좀 있겠군요. 그러면. 예, 그리고 당시에 이 명나라 때 이제 황간 세력들을 많이 키웠잖아요. 동창 이런 거 들어보셨죠? 우리 뭡니까 저 중국 영화들 보면 명나라 때 보면 그 황간들이 동창이라 해가지고 무슨 첩보기관을 만들었잖아요. 우리 지금 중앙정보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바로 그 황제의 세력을 믿고 동창과 금의부 해가지고 다 이런 비밀 경찰들 이런 게 많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온갖 이제 또 지방 토호들과 결부돼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요괴들이 그 항상 끈이 있단 말이죠. 요괴들이 알고 보니까 뭐 태상 노군의 밑에서 뭐 네. 불을 떼고 있었고 누구 거기서 뭐
그러니까 그게 뭐겠냐? 이게 뭔가 중화하고 연관이 돼 있는 끈을 갖고 있는 지방 토호 세력들이라는 거죠. 그 에피소드 하나 정도만 짧게 좀 하나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지금 생각나시는 게 혹시 있으시면 맛보기로. 맛보기를 하나만 정도만 네.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금각대왕, 은각대왕이라는 요괴가 있거든요. 금각대왕, 음각대왕. 은비값이 네, 그런 식으로 금은 그러니까 금이 형이고 배추도 은이 사무로 그렇죠. 네. 네. 자 그런데 이 금각 은각이 네. 자 3장에 고기를 먹으면 아 정말 이제 완전히 불로장생한다. 삼장법사의 고기를 먹으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삼장법사를 잡아드릴까 고민을 하는데 미리 초상화를 다 만들어 놓은 거죠. 전단을 숲에 전단하듯이 딱 몽타주를 만들어 가지고 지나는 이제 사람들 보고 있는데 이 초상화를 꺼내 가지고 저팔계하고 대조를 해보면서 예 이놈이 저팔계구나라고 하거든요. 그럼 저팔계가 그걸 보고 아 그래서 내가 기운이 없구나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 이제 이때 사람들은 자기를 누군가 그림을 그려놓으면 또 마찬가지로 내가 그 혼이 지배된다 생각하는 거죠. 네. 주술적인 그런 의미. 예, 이름을 알려주는 것과 똑같이. 그래도 옛날에 왜 사진 처음 찍으니까 다 사람들 난리가 났잖아요. 내 영혼이 여기 붙잡혔다 생각. 그러니까 은각대왕이 그 나름 이제 그 삼장법사 일행을 잡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걸 가지고 저팔계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대목들.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는데 네. 이 재미있는 게 금각, 은각은 호로병을 가지고 있거든요. 호로병. 이 은각이 갖고 있는 거는 자금, 홍, 호로. 금각은 양지, 옥정병인데 이름을 부르면 여기 바로 호로병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가고 네 하면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사오정 하면 네 하면 빨려 들어가서 바로 한 2시간 정도 지나면 다 녹아버리는 거죠. 액체로 변해버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래서 손오공이 좋아. 한번 들어갔잖아요. 근데 들어가서 손오공은 안 녹죠. 왜냐하면 이제 워낙 그 몸이 복숭아도 먹었고 단도 많이 먹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나왔을 때 또 나오는데 자 그럴 때 이제 손오공이 그러면 이름을 바꿔 부르면 괜찮겠지 하거든요. 그래서 손오공이라 안 하고 너 이름 뭐냐? 나 공호손이야. 공호손 하면 얘 대답할래? 공호손 네 하니까 또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재밌게 어떤 분은 해석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주관적으로 어떻고 저떻고 해도 객관적인 사실하고 주관적 이거는 다르다는 거죠. 내가 이름을 바꿔더라도 너 실체는 안 변했기 때문에 어차피 빨리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름을 2번 바꿔도 안 되니까 병을 이제 바꿔치기 하거든요. 병을 은각의 병하고 이걸 바꿔치기 해요. 그런 다음에 서로 딱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이름 부르면 너 대답할 수 있어? 나 대답할 수 있어. 그럼 너도 내가 이름 부르면 대답할 수 있어? 대답할 수 있어. 딱 서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은각이 먼저 시작하거든요. 손오공, 뭐 손오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오공손 부르건 말이죠. 그 오공손애가 네 하거든, 예 하거든요. 그래야 하니까. 근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름이 다른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이게 가짜 이제 손오공이 바꿔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손오공이 갖고 있는 게 진짜일 거잖아요. 그럼 은각 입장에서 대답을 안 해야 되잖아요. 은각 이러면 대답 안 해야 되는데 네. 은각은 대답을 해요. 네 하거든요.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전투나 이런 것들은 기본 룰이 있는 거예요. 룰이. 그러니까 일단 여기는 완전히 총력전을 해가고 서로 뭐 약속해놓고 지키고 이런 게 아니라 약속을 한 이상 그건 지켜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 은각조차 그 하찮은 요괴조차도 그 약속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유기의 세계 속에서 요괴와의 싸움은 박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호로병을 내가 가려고 할 때 또 갑자기 제가 정확히 얘기한 태상노군이 나타나서 야 본래 은각 얘들이 내 밑에서 이 불 때던 동자들이야. 얘들이 하다가 요거 내 병 훔쳐가지고 왔는데 이게 내 거야. 그냥 가지고 갈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시 뭐 동자들을 뭐 환생을 시켰나. 그러니까 여기는 나의 요괴라 하더라도 이 요괴가 박멸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시 또 한번 이제 저 부처나 보살이나 그 신선이 기회를 준단 말이죠. 네. 그런 면에서 되게 유쾌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참 그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으면서 계속 주성치 생각하면서 듣고 있거든요. 네. 주성치 생각하면 그죠 영화에서 굉장히 유쾌하잖아요. 아주 생생하게 좀 이렇게 살아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보니까 보통 이제 이런 뭐 콘텐츠에서는 주인공과 이제 딱 적대적 관계에 있는 그런 빌런들이 네. 정확하게 이제 악을 대표해서 그렇죠. 특히나 이제 예전 거는 더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악을 이제 어떻게 물리치느냐가 이제 핵심인데 요건 이제 물리치는 게 핵심이 아니고 그들의 상황이나 사연 같은 것도 이제 함께 보여주면서
그들과 잘 화합하는 그 어느 정도 공존한다고 해야 될까? 예, 공존하는- 화합까지는 안 가더라도 공존까지는 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이제 네. 가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비극의 그리스 비극의 한 정신 있잖아요. 어떤 악인도 어떤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할 말이 있다, 이유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가멤논에 나오는 아이기스토스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악독한 짓을 한자지만 나도 다 이유가 있다 하듯이 여기 보면 요괴들 중에 사정 없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내하고 의견이 다르면 저것은 박멸해야 될 적이다. 내하고 의견이 다르면 그것은 적이고 적이니까 죽여야 된다. 라는 식의 단순주의가 안 깔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인생의 국면은 다양한 것이 있고 그러니까 손오공은 어떻게 보면 처음엔 단순주의가 성공으로 된 거죠. 네. 자기 성공의 경험이 된 거죠. 내가 무조건 내한테 잘해주면 좋고 내한테 내 말 고분고분하면 좋고 그렇게 했다가 손오공이 크게 당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순화돼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절제돼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듯이 결국은 이 요괴에 대한 것도 뭐 손오공은 처음에 다 때려 죽이고 하는 게 나와요. 네. 근데 갈수록 그 삼장이 말리고 너 이놈 쫓아내고 이러고 너 이렇게 악독해 해서 되겠느냐. 그러면서 나중에 손오공도 계속해서 이제 그 발전을 이룬단 말이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은 그 석가열이한테 부처가 된단 말이죠. 석가열이. 부처까지 돼요. 네. 석가열이한테 삼장 손오공은 부처가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저팔계는 조금 약하잖아요. 그래서 네. 정단사자 조금 낮게 조금 낮은 역할을 주고 그 사오정은 묵묵하게 했기 때문에 나한이 되거든요. 나한. 아 지금 이제 책 마지막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나한이 되고 말도 이제 말 그대로 천룡팔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뭐 말도 하여튼 본을 받고. 삼장법사 아저씨는 불경을 갖고 잘 오고요. 네네. 불경을 갖고 왔는데 바로 이제 가야 된다. 당신이 이제 부처가 되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슬픔을 하려다가 바로 그냥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네, 서쪽으로. 네, 그래서 네. 다들 이제 서쪽 바로 석가열이가 계신 영치산 갈 때 그래 고생했는데 당나라 장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도 좀 간단했지만 장안에서는 그냥 구름 타고 이제 다들 이제 구름을 타도 좋은 존재가 된 거죠. 이제 신성 같은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서유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그런 식의 우리가 공존을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꼭 그게 뭐 무조건 다 때려 죽이고 박멸의 대상이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공존을 해야지 결국은 이 세상이 좀 더 네. 어떤 형태의 아름다운지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다양한 것이 많은 것이 더 그래도 좀 더 좋은 세상에는 더 좋지 않는가라는 네. 정도의 이야기를 던져주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동물의 얼굴을 한 네. 요괴나 이런 것들도 결국 부처가 되더라.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서유기의 매력인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유기. 근데 읽어볼래도 좀 너무 길어갖고 조금 네. 좀 짧게 나온 책이 있으면 저희가. 네, 그래서 바로 지금 그 홍상훈 교수가 서울출판사에서 10권짜리를 낸 게 있는데 그 좀 더 이제 쉽게 5권짜리로 또 요약한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서울출판사에 나온 5권짜리도 있고 네. 10권짜리도 있고 문학과 지성사도 10권짜리 있으니까 번역본들이 나름 다 괜찮은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저는 서유기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결국 호기심이라는 게 결국 참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그리고 손오공을 평범한 원숭이에서 대장으로 만들고 그리고 결국 나중에 그 부처로까지 만드는 원동력이 호기심이었잖아요. 저 폭포 뒤에 무엇이 숨어 있을까? 그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갔다가 결국은 손오공은 그 파란만장 우여곡절을 겪어갖고 결국 부처가 되었고 그리고 그건 우리 인간하고 똑같잖아요. 인류는 예전에 그냥 그 원숭이였는데 유인원이었는데 저 우리가 그 나무에서 살다가 저 사바나의 초원은 무엇이 있을까? 그 호기심을 가지고 출발했던 일련의 원숭이가 결국 우리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호기심이라는 것들, 이 세계는 무엇이 있고 어떤 존재가 살아가고 우리는 그 존재를 맞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가장 큰 호기심은 인간의 가장 큰 호기심은 이 차원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가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느 차원에서 와서 지금 이 차원 살고 있는데 또 어느 차원으로 갈까? 우리는 어디서 왔고 지금 우리는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탐장법사가 경전을 가르치러 떠나가는 산 그리고 원숭이 손오공이 묻혀있던 산 그 오행산 그게 결국 경계가 양계산이거든요. 양계란 말이에요. 네. 양계.
그게 결국 현실과 환상의 경계고, 그죠? 예전에 손오공과 새로운 손오공의 경계고, 예전의 삼장법사와 새로운 삼장법사가 갈라지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다른 세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세계를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죠, 항상. 네. 또 그 세계를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불만스러운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아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뭔가 허무하고, 그건 결국 그런 거거든요. 내가 지금 모르는 뭔 다른 세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내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불만스럽게 만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허무해지지 않겠죠.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세계를 향해서 나는 나아갈 것이고 계속해서 내가 그 세계를 찾아갈 것이다 생각하면 사람에게 널려 있는 게 숙제인 거죠. 그런 것들이 삶의 어떤 불안과 불만, 허무를 네. 조금이라도 잠재운 건 아닌가. 뭐 그래서 손오공 읽다 보면 결국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세계의 존재를 인정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겸손한 호기심을 유지할 수 있다 이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겸손한 호기심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한 건 아닌가. 그것이 네. 우리를 좀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어떻게 보면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겸손한 호기심 참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좀 약간 건방진 호기심도 이거든요. 상대적인 개념에 그 자칫 상대를 좀 많이 불쾌하게 만들 수도 있고 나의 호기심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근데 겸손한 호기심. 내가 내 호기심을 채워야 되지만 누구에게인가 피해를 하여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호기심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코드슴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본인 이제 우리 정프로님이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그렇다는 걸로 받아들였어요. 그러시겠습니까? 네네. 네. 겸손은 겸손이 힘들어. 힘들죠. 네.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겸손한 호기심을 유지하면 이 책에 아까 서유기 신비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자, 이 서유기를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호르투스 델리키아룸이라는 말을 써요. 호르투스 델리키아룸. 쾌락의 정원에서 언제든지 뛰어놀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멋있는 말 같아요. 호르투스 델리키아룸이라죠. 쾌락의 정원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뛰어놀 수 있게 해준다. 이 서유기의 세계 속에서 독서를 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쾌락의 정원에서 계속해서 거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정말 재밌는 이야기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그 고난담이랄까 그리고 그 인간관계들. 그러니까 그 있지 않습니까? 삼장법사가 서로가 정말 똑똑하고 괜찮은 놈인 줄 알지만 얘가 너무 나보다 좀 뭔가 심도 있고 이런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얘 하는 거는 뭔지 모르지만 주는 것 없이 좀 미운 것도 있고 상대적으로 손오공에 맞서주는 저팔계가 상당히 더 좋아. 그래서 나 저팔계를 더 그런 감정들이 그게 다 나오고 책에 나와요. 그래서 참 인간적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쾌락의 정원에 자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지선 씨는? 쾌락의 정원에서 혹시 커피 나무인가요? 아니요. 그러면요? 영주 은하수 사과나무입니다. 그렇군요. 했군요. 커피는 나왔죠. 영주 은하수 사과. 특히 이제 겨울 요쯤이 되면 그 사과들이 후숙이 돼서 아주 그 단맛이 더 깊어진다고 합니다. 영주 은하수 사과. 특히 이제 사과즙 또 배즙 도라지즙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영주 은하수 사과를 검색해서 들어가 보셔서 거기서 드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과즙들, 뭐 물 1%도 안 들어가고 설탕 1%도 안 들어가는 순수 사과즙입니다. 그런 과일즙, 과실즙과 함께 맛있고 건강한 또 뭐 식사 후에 드셔도 좋고요.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서유기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어떻게 읽고 싶은 생각이 납니까? 서유기 지금 솔직히 안 읽어도 다 읽은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다행입니다. 겸손하게. 겸손하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책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